YJ그룹의 본사 건물은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거대한 강철과 유리의 탑이었다. 태양빛을 반사하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이 건물은 그 자체로 회장 강지훈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먼지 한 톨 작은 흠집 하나 용납되지 않는 절대적인 질서가 공간을 지배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은 발소리마저 조심하며 보이지 않는 규율에 얽매인 채 움직였다. 강지훈은 최고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시의 전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모든 물건이 칼로 잰 듯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서류철은 각도까지 맞춰 정렬되어 있었고 필기구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방금 중요한 화상회의를 마친 참이었다. 회의 내내 그의 미간은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는데 화면 너머 상대방의 책상 위가 어지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소독용 물티슈를 꺼내 손을 꼼꼼하게 닦았다. 이 행위는 그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3년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 그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를 결벽증이 심한 완벽주의자라고 수군거렸지만 그 이면에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의 무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비서인 김 비서조차도 그저 그의 성격이 유별나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같은 시각 건물의 15층 로비에서는 박서연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을 구성하는 수많은 익명의 부품 중 하나였다. 그녀의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흔적 없이 깨끗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생각은 온통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 동생에게 향해 있었다. 나날이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 이 빌딩의 청소일이 끝나면 그녀는 곧장 심야 식당의 아르바이트로 달려가야 했다. 고된 삶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감당해낼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날의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마케팅팀의 신입사원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긴장한 나머지 강지훈의 전용 엘리베이터 앞으로 막 걸어 나오던 그와 부딪힐 뻔하며 들고 있던 커피를 쏟은 것이다. 짙은 갈색의 액체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튀었고 몇 방울은 지훈의 구두 끝에까지 튀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회장의 결벽증은 전설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신입사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감히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강지훈의 얼굴은 감정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러워진 자신의 구두 끝에 고정되었고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경직되는 것이 보였다. 모두가 곧이어 터져나올 불호령을 예상했다. 바로 그때 박서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청소 카트에서 재빨리 흡수력이 강한 특수청과 작은 중화제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녀는 먼저 바닥에 엎질러진 커피를 능숙하게 닦아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부드럽고 정확했다. 그리고 그녀는 강지훈의 발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감히 회장의 몸에 손을 대려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그의 구두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깨끗한 세천의 중화제를 살짝 뿌린 뒤 오염된 구두 끝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허공에 천을 대고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미세한 입자들이 커피 얼룩 위로 내려앉으며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무릎 꿇고 있는 여자의 정수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샴푸 향 대신 그녀에게서는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다. 그것은 그녀가 청소 카트에 넣어두는 작은 방향제에서 비롯된 향기였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조각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어둡고 축축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기억의 파편. 그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함을 주었던 바로 이 라벤더 향기.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어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쳐내려 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마른 천을 이용해 구두의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얼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구두는 원래의 광택을 되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자신의 청소 카트를 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자랑스러움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다. 잠깐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평소의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져 있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자신의 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회장은 그저 이 건물의 가장 높은 주인이자 가장 어려운 고객일 뿐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유니폼,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듯한 차분한 눈빛. 그는 보통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철저히 유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완벽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무언가 달랐다. 그의 견고한 세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일으킨 돌멩이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남겨진 직원들은 그가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기묘한 행동에 의아해했다. 그들이 아는 강지훈 회장은 결코 이런 식으로 상황을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평소처럼 소독제로 손을 닦았지만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그 여자의 모습과 그녀에게서 나던 희미한 라벤더 향이 계속 맴돌았다. 그 향기는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자꾸만 건드렸다. 3년 전에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던 유일한 감각.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고 애썼던 그 기억의 편린과 마주해야 했다.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감싸던 담요에서 풍겨오던 바로 그 라벤더 향기. 그는 당시 구급대원들이나 경찰 중 누군가의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그 기억의 주인이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파도가 일었다. 지난 3년간 그를 지배해온 것은 오직 이성과 통제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안에서 무언가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누군가 두드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눈에는 마치 혼란스러운 신호처럼 보였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 그랬듯 빠르고 단호했다. 설령 그것이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 방금 전 15층 로비에서 커피를 처리했던 여자 청소 직원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관계, 재정 상황까지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김 비서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아했지만 언제나처럼 군말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훨씬 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표준 결혼 계약서 양식을 하나 준비해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김 비서는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숨을 삼켰다. 결혼 계약서라니. 단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이름을 오르내린 적 없던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꺼리는 회장님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다. 지우는 김 비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박서연. 그는 방금 서류를 통해 확인한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과연 그녀가 자신의 삶을 뒤흔들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어느 쪽이든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박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어제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회장의 기묘한 시선과 침묵이 마음에 걸렸지만 해고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청소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지나가길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소박한 바람은 곧 산산조각 났다. 오전 업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YJ그룹에서 회장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그가 청소 노동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끔거렸다. 박서연 씨 되십니까? 정중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서연은 잠시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김 비서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어제 회장의 구두를 함부로 건드린 것에 대한 질책이 분명했다. 그녀는 순순히 청소 카트를 한쪽에 세워두고 그의 뒤를 따랐다.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자신의 낡은 작업화와 김 비서의 반짝이는 구두를 번갈아 내려다보며 침을 삼켰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유령처럼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흑백 톤으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색깔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그녀를 맞았다. 그는 어떠한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김 비서가 서연에게 정중하게 소파를 권했지만 그녀는 차마 그 값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에 앉을 수가 없어서 꼿꼿이 서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지훈의 귀에까지 들릴까봐 조마조마했다. 계약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침묵을 깬 것은 김 비서였다. 그는 서연 앞에 테이블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해고 통지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두꺼웠다.
그녀가 망설이자 김 비서는 부드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주었다. 서류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혼인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혼인 계약서. 그녀는 이것이 어떤 악랄한 농담이거나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가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그녀의 질문에 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가면 같았다.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박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처럼 차가웠다. 나와 결혼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분노와 황당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가난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조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장난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어렸다. 그녀의 당돌한 반응에 김 비서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강지훈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반응이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건 장난이나 모욕이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그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와 계약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서연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의 돈이 적혀 있었다. 계약 기간은 1년. 1년 동안 내 법적인 아내 역할을 수행해주면 계약이 끝나는 즉시 이 돈을 당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당신 동생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계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동생의 병명 산더미처럼 쌓인 병원비, 그녀의 절박한 상황까지.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세상에는 돈이 필요한 여자가 많을 텐데요.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분노는 어느새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다. 몇 가지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다시 사무적인 톤으로 돌아갔다. 첫째,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둘째,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사람. 셋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당신은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특히 어제 당신의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불필요한 소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죠. 그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는 결혼이라는 것을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었다. 서연은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약서에는 수많은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중 몇몇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기이하기까지 했다. 갑 강지훈 과을 박서연은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신체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같은 저택에 거주하되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한다. 을은 갑의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의 배열을 존중해야 하며 갑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물건도 만지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 모두 그의 결벽증과 완벽주의를 반영하는 조항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마지막에 덧붙여진 특약 사항이었다. 을은 계약 기간 동안 항상 은은한 라벤더 향을 유지해야 한다. 라벤더 향. 서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집요하고 이상한 요구였다. 마치 이 모든 계약의 핵심이
바로 이 향기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을 통제하려는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는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의사는 다음 수술을 받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격렬하게 갈등했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요. 이 계약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말해보시죠.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제 동생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저는 가끔씩 동생을 보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동생에게만큼은 자신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 속에서 그는 가난에 찌든 절박함이 아닌 꺾이지 않는 강인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조건이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즉시 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서연에게 펜을 건넸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름 석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서고 있었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 지우는 마치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킨 사업가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물론 그 표정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김 비서가 앞으로의 일정을 안내할 겁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YJ그룹의 청소 직원이 아니라 내 약혼녀입니다.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니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다시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녀와는 할 말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텅 빈 계약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박서연의 삶은 롤러코스터처럼 정신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대신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최고급 백화점의 VVIP 라운지와 명품 부티크를 순회해야 했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와 구두 보석들이 그녀의 몸에 입혀지고 걸쳐졌다. 그녀는 마치 마네킹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판매 직원들은 그녀에게 과장된 미소와 찬사를 보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그들 사이에 비밀스럽게 퍼져나간 뒤였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에 애써 무심해지려 노력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계약의 일부 자신이 연기해야 할 역할에 필요한 의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결혼식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일주일 후에 열렸다. 세상에 알려진 화려한 재벌가의 결혼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지훈의 개인 저택 정원에서 소수의 가족들만이 참석한 채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드레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선 강지우는 완벽한 재단의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는 이사처럼 냉정하고 딱딱했다. 그는 서약의 말을 기계처럼 읊었고 반지를 교환할 때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서연은 느꼈다. 그 짧은 접촉에서조차 그의 깊은 거부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결혼식이 끝나고 진짜 시험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강씨 일가의 공식적인 가족 만찬이었다. YJ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강 회장 즉 지훈의 할아버지의 저택에서 열리는 이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인을 심사하고 서열을 확인하며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저택은 고풍스러운 성처럼 웅장하고 위압적이었다. 내부는 값비싼 골동품과 예술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집 안을 흐르는 공기는 박물관처럼 차갑고 정적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라벤더 향이 나는 향수를 아주 옅게 뿌렸는데 이는 계약서의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었다. 식탁에는 이미 모든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상석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훈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그의 옆으로는 지훈의 아버지와 숙부 내외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맞은편에는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훈의 사촌이자 YJ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지훈과 오랜 시간 경쟁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드디어 재수 씨를 뵙게 되는군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워낙 까다로운 성격이라 어떤 대단한 분을 아내로 맞을까 궁금했는데 정말 의외의 선택이라 놀랐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의외의 선택이라는 말은 그녀의 출신을 대놓고 비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살짝 적셨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 전 김비서로부터 가족 관계와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교육받았다. 특히 강민혁 상무를 조심하라는 경고도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버님,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아 지훈 씨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비굴하지 않은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의 겸손한 대답에 민혁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는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공격을 이어갔다. 가르쳐 드릴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오신 그 생활력 말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분명 훌륭한 분들이셨을 것 같은데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서연이 고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를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어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식탁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지훈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잠시 마음속으로 실망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가장 큰 유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슬픔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민혁의 악의적인 질문을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꿔버렸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울먹이거나 당황하며 말을 더듬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다.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만찬 내내 민혁의 교묘한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는 서연이 전혀 알지 못하는 클래식 음악이나 미술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를 대화에서 소외시키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는 척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른 가족들의 대화를 경청했다. 그녀의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굳이 끼어들 필요 없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 현명함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눈은 테이블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반응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민혁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일부러 방관했다. 그녀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시작부터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뛰어넘었다. 그녀는 연약한 갈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센 바람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부드럽게 몸을 휘어 바람을 흘려보내는 유연한 대나무에 가까웠다. 그녀의 힘은 소리치거나 반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에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조건만 보고 이 여자를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식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보며 길고 긴 하루를 곱씹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 그녀는 이 결혼이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까지 담보로 잡힌 것임을 깨달았다. 그때 지훈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오늘 잘했어. 아주 짧고 무심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분명 예상치 못한 인정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지만 그의 턱선이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는 것 같았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은 강지훈이 혼자 살던 거대한 펜트하우스였다. 내부는 그의 사무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2층에 위치한 게스트 스위트룸을 안내했다. 여기가 당신 공간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도록. 내 서재와 침실은 허락 없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져버렸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에게 주어진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호화로웠지만 동시에 감옥처럼 낯설고 외로웠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내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액자 속에는 병상에 누워 있지만 밝게 웃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계약으로 맺어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서로 다른 끝에 머물며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공간에서 해결했고 저녁에는 공식적인 행사가 없는 한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다.
집안은 이전과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사람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의 밀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박서연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들지 않았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매일 아침 직접 정돈했다.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작은 먼지 하나 보이지 않게 닦았다. 그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잡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를 몰래 관찰했다. 그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계약 내용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어느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습을 좇고 있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동생과 영상 통화를 하며 보냈다. 그녀의 세계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지훈의 복잡한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변화의 조짐은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밤에 찾아왔다. 그날 저녁 하늘은 무거운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내 미친 듯이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번쩍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잠시 밝혔다가 어둠 속으로 삼켰고 뒤이어 천둥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거대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강지우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빗소리는 처음에는 백색 소음처럼 그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더 날카롭게 그의 신경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혹은 억지로 묻어두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 공기 중에 진동하던 비릿한 피냄새, 그리고 귓가를 맴돌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 3년 전 그날 밤에도 꼭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올감했던 그 순간, 그는 낮은 신음을 흘리며 관자놀이를 짚었다.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뇌리를 헤집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기억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 번 터져나온 댐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다. 결벽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더러움과 무질서는 그에게 곧 통제 불능의 공포를 의미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창백했다. 그는 샤워기를 틀어 차가운 물을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몸을 더럽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거칠게 몸을 문질렀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결국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쥔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동생 걱정을 하고 있었다. 동생은 비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다가 문득 위층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넘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희미한 물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의 공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떠올리며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물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멈칫했다. 계약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서 따위가 중요할 리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지훈의 침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문고리를 잡고 외쳤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예요, 박서연입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다급해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침실은 비어 있었고 모든 소리는 안쪽에 연결된 욕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욕실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거친 호흡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강지훈이 샤워 가운을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온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완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그저 고통에 잠식당한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먼저 샤워기를 껐다. 갑자기 물소리가 사라지자 지훈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가 마침내 그녀의 존재를 인식했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경계심과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었다. 나가. 그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두꺼운 목욕 타월 몇 개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젖은 머리를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저항은 너무나 미약했다. 서연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어떠한 동정이나 호기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그녀의 차분한 손길이 역설적으로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에게서는 늘 그렇듯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다. 그 향기가 축축하고 차가운 욕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서연은 그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 그를 부축해 침실로 옮겼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젖은 샤워 가운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그의 등과 어깨에 남아있는 흉터들을 보았다. 오래되었지만 깊게 패인 상처들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를 위해 이불을 덮어줄 뿐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따뜻한 허브티를 준비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을 섞은 차였다. 그녀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혼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였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는 듯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찻잔을 건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다. 마음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오늘 밤 그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지우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익숙한 라벤더 향이 그의 입안과 콧속을 감쌌다. 오늘 일은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지훈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강지훈과 박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침묵은 차가운 단절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라리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상대를 배려하는 암묵적인 동의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지우는 더 이상 보안 카메라로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고 서연은 그의 서재 문이 밤늦도록 열려 있으면 조용히 차를 끄려 문 앞에 놓아두고는 했다. 지우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다. 물론 그의 결벽증과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쉴 새 없이 몰아치던 폭풍우는 마치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이라는 방파제에 막힌 듯 잠잠해졌다. 그는 이 비논리적인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라벤더 향이 그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정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을 둘러싼 진짜 폭풍은 이제 막 구름을 모으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혁은 사촌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었다. 그는 지훈이 늘 아슬아슬한 유리성처럼 위태롭다고 생각해왔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청소부와의 결혼이 지훈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훈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였다. 회사에서 그의 업무 스타일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빈틈이 없었다. 민혁은 이 모든 변화가 그 여자 박서연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위장용 아내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에 대해 다시 알아봐.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민혁은 자신의 신복인 부하 직원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먼지 하나라도 찾아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라면 뭐든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탐욕과 질투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훈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YJ그룹이 최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차세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가 그의 첫 번째 목표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강지훈이 회장의 신임을 얻으며 직접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민혁은 내부 협력자를 통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 일부를 경쟁사에 은밀하게 유출시켰다. 사건은 곧바로 터졌다. 며칠 뒤 경쟁사가 YJ그룹의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스파이 행위였다. YJ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당장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다시 한번 자신만의 성안으로 갇혀버렸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회사에 머물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보안팀의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범인은 꼬리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믿고 프로젝트를 맡겨준 할아버지와 이사회의 압박,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의 집요한 결벽증 증세가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를 묵묵히 기다렸다. 뉴스에서는 연일 YJ그룹의 위기에 대해 떠들어댔고 강지훈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그가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을 정돈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 두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지친 모습의 지훈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직행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가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문틈으로 그의 거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내부 소행이 확실해. 하지만 증거가 없어. 강민혁 상무라인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다시 조사해. 그 인간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니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강민혁, 지난번 가족 만찬에서 느꼈던 그 뱀 같은 서늘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지훈의 통화 내용은 명백히 이번 사태의 배후에 강민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보이지 않는 위협의 흔적을 찾는 탐색견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투명인간 같은 위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YJ그룹의 안주인으로 인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바로 그 점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집안을 오가는 가사 도우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종종 강씨 일가의 사소한 뒤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다. 요즘 민혁 상무님은 아주 살판 나셨다던데 이번 일로 지훈 도련님이 타격을 입어서 회장님 신임을 얻을 기회라고 생각하시나 봐. 그러게 말이야. 민혁 상무님 쪽 사람이 얼마 전에 큰돈을 만졌다는 소문도 있던데. 물론 그것들은 그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정보의 조각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며칠 뒤 그녀는 집안 서재를 청소하던 가정부를 돕다가 우연히 지훈이 보던 서류 뭉치들 옆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HS 캐피탈 윤이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별 의미 없는 메모처럼 보였다. 하지만 며칠 전 가사 도우미들의 대화에서 들었던 이름과 겹쳐졌다. 강민혁의 운전기사가 최근 HS 캐피탈이라는 곳에 거액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였다.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자신의 휴대폰에 기록해 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서연은 깨닫고 있었다. 이 계약 결혼은 단순히 돈을 위해 1년 동안 아내 역할을 연기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계약 남편은 지금 사방이 적인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그리고 아내로서, 인간으로서 위험에 처한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YJ 그룹을 둘러싼 위기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강민혁이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은 이 사회를 넘어 주주들에게까지 퍼져나갔고, 강지훈의 리더십은 연일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고 잠은 하루에 2~3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날카롭던 신경은 한 개의 다다른 현악기 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가 서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허브티를 끓이고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야식을 준비해 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릇은 다음 날 아침이면 항상 비워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소리 없는 소통 방식이 되었다. 결국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끊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중요한 단서를 찾아낸 그는 새벽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오셨어요. 뭐라도 좀 드시겠.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강지훈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앞으로 쓰러진 것이다. 회장님.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쓰러지는 그의 몸을 간신히 부축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결국 그의 몸을 덮친 것이었다. 그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거구의 그를 침실까지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사람을 부를 수는 없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침실로 옮겼다. 그의 육중한 무게에 그녀의 어깨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구급상자를 찾아 해열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약을 삼킬 수가 없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는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주기적으로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열을 내리기 위해 애썼다. 그는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깊은 고통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한 맨얼굴을 보았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는 듯했다. 오지 마. 저리 가.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고통스럽게 중얼거렸다. 그의 몸이 경련하듯 크게 뒤척이는 바람에 그의 팔이 침대 밖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급히 그의 팔을 들어 올려 이불 안으로 넣어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결에 무언가를 뿌리치려던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서연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손목을 더듬거렸다. 그의 뜨거운 손가락이 그녀의 손목 안쪽에 있는 오래된 흉터 위를 스쳤다. 그것은 어릴 적 뜨거운 주전자를 잘못 건드려 생긴 화상 자국이었다. 희미하지만 길게 남아있는 상처였다. 순간 지훈의 몸부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의 눈이 스르르 떠졌다. 하지만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는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아주 먼 과거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이 상처, 손, 그의 목소리는 열에 들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혼란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집요하게 그녀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 감촉이 그의 뇌리에 박혀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3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그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 손목에서 느껴졌던 희미하지만 분명했던 상처의 감촉. 그 손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겨 주었고 그의 몸 위에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희미한 라벤더 향과 함께 사라졌다. 누구야 당신? 지우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서서히 초점을 찾으며 그녀의 얼굴을 향했다. 서연은 그의 기묘한 행동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그의 말이 그저 열에 들뜬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목을 빼냈다. 괜찮아요. 그냥 꿈을 꾸신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그녀는 애초에 그 사건과 자신을 전혀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왔을 뿐 그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지우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거대한 물음표를 만들어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의 열은 간신히 내렸다.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호흡이 안정된 것을 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서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무방비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돈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고열은 내렸지만 온몸이 흠뻑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그는 지난밤의 일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쓰러졌던 것,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밤새 간호해 주었던 것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꿈속에서 잡았던 손목의 흉터였다. 그것이 정말 꿈이었을까?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서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일어난 것을 보고 담담하게 말했다. 일어나셨어요. 속이 편한 걸로 준비했어요.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녀의 소매 아래로 손목이 언뜻 보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목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고맙다.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가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샤워를 하며
지난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감촉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박서연이 3년 전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라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서 나던 라벤더 향,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태도, 그리고 이제는 흉터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김 비서, 내 아내에 대한 뒷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지, 네 회장님.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전 조사는 모두 중단해 새로 시작한다. 지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3년 전 오늘을 기점으로 그녀의 모든 행적을 다시 조사해, 특히 내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 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회사 내의 암투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강지훈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김 비서는 YJ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3년 전 박서연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퍼즐 맞추듯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녀는 당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세상의 기록에 거의 남지 않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비서는 집요했고 마침내 의미 있는 조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보고는 매일 저녁 지훈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다. 3년 전 그날 박서연 씨는 저녁 늦게까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김 비서가 내민 자료에는 낡은 급여 명세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 레스토랑은 바로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골목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다음 날의 보고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레스토랑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박서연 씨는 몸이 아픈 동생의 연락을 받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고 합니다. 당시 폭우가 쏟아져 교통이 마비되는 바람에 버스를 타기 위해 큰 길까지 걸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길은 운명의 장난처럼 지훈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골목을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경로였다. 지훈은 보고서를 읽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다. 그는 동시에 3년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다. 현장 증거는 대부분 비에 씻겨나갔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고 목격자 확보 노력도 미미했다. 사건은 단순한 취객들의 시비에 휘말린 우발적 폭행으로 성급하게 종결되어 있었다. 그는 당시 자신을 발견했던 최초 목격자가 익명의 신고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신고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보통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신원을 밝혔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신고자가 무언가에 엮이고 싶지 않은 혹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박서연처럼 그의 아내를 향한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 상대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미스터리의 열쇠를 쥔 인물,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녀를 서재 문틈으로 몰래 훔쳐보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의미심장한 단서처럼 보였다. 한편 박서연 역시 자신만의 조용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회사의 위기와 과거의 사건 사이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HS 캐피탈 윤 이사라는 단서를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주말에 동생을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외출하여 동네 도서관의 공용 컴퓨터를 이용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검색 능력은 전문적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끈기와 날카로운 직관이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인터넷 기사와 기업 정보 사이트를 뒤진 끝에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다. HS 캐피탈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고 주로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 세탁에 연루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윤 이사라는 인물은 과거 여러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었지만 언제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인물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한 경제 잡지의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나왔다. 몇 년 전 한 자선 파티를 취재한 기사였는데 그곳에 실린 여러 장의 사진 중 하나에 강민혁과 윤 이사가 함께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지인 이상으로 매우 친밀해 보였다. 서연은 그 사진을 몰래 자신의 이메일로 저장했다. 강민혁과 비자금 전문가의 연결고리.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될 수 없었다. 그녀의 수사는 집안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제 강 씨 일가의 저택을 방문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을 정보 수집의 장으로 활용했다. 다른 가족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조용히 저택 내부를 돌아다녔다. 그녀의 목표는 강민혁의 개인 서재였다. 어느 날 저녁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가족 모임이 한창일 때 그녀는 교묘하게 빠져나와 2층에 있는 민혁의 서재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그의 야망을 보여주듯 수많은 책과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띈 것은 한쪽에 놓인 파쇄기 옆 휴지통에 들어있는 종이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휴지통 속의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서재를 빠져나와 다시 모임 장소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수백 개의 종이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복원하듯 그녀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문서의 일부를 복원해냈다. 그것은 해외 계좌로의 송금 내역서였다. 수취인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송금액과 날짜 그리고 HS 캐피탈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날짜는 YJ 그룹의 기술이 유출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부실한 수사, 사라진 증거들. 그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피곤해 보이셔서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며 그의 책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 위로 잠시 머물렀다. 그 중에는 용의 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의 명단도 있었다. 서연은 그 명단 속에서 윤태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그녀가 찾아낸 윤 이사의 본명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말했다. 자신도 모르게 한길은 연 나자는데 HS 캐피탈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HS 캐피탈. 그것은 경찰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자신이 최근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해서야 겨우 알아낸 강민혁의 자금줄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의심이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숨겨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다. 대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아주버님이 그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직감이지만 무언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지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하고 진실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의 적이 아니라 이 외로운 싸움에서의 유일한 아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경계심을 풀었다. 대신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깊은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았어. 조심하지.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을 믿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서연 역시 그의 변화를 감지했다.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마주 보게 된 것이다.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3년 전 사고 당일 박서연 씨의 최종 행선지 확인. YJ그룹 강지훈 회장 자택 근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지훈은 메시지를 읽고 다시 한번 서연을 바라보았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과 박서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싹이 트기 시작할 무렵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적의 움직임은 더욱 교활하고 대담해졌다. 강민혁은 강지훈이 3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으며 자신의 자금줄인 HS 캐피탈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원을 통해 보고받았다. 그는 지훈이 예상보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가 빠질 수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그는 지훈이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그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비열한 시선은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지훈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겼다. 그녀만 무너뜨린다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지훈을 흔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민혁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전문 해커를 고용하여 서연의 개인 노트북과 집안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해킹했다. 그녀가 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하며 조심했지만 집에서 동생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가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침투 경로가 되었다. 해커는 그녀의 노트북에 경쟁사의 기밀 자료를 몰래 심어놓고 그녀가 마치 그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처럼 디지털 흔적을 조작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HS 캐피탈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세탁한 뒤 제3국에 있는 차명 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를 교묘하게 위조하여 마치 박서연이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내역서를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돈으로 매수한 경쟁사의 한 직원을 통해 박서연이라는 여자와 내부 정보를 거래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녀를 가리키도록 설계된 덫이었다. 덫은 YJ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안건은 최근 발생한 기술 유출 사태에 대한 중간 조사 보고였다. 강지우는 자신이 찾아낸 단서들을 바탕으로 내부의 스파이와 그 배우에 대해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강민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비통하고 안타깝다는 듯한 연기가 서려 있었다. 의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참담한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뿌리듯 펼쳐놓았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부 스파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강지훈 사장의 아내 박서연 씨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과 불신에 차서 지훈에게로 향했다. 지훈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민혁이 내놓은 증거들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조작된 송금 내역서, 그녀의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밀 파일, 그리고 경쟁사 직원의 거짓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훈에게 비판적이던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스파이를 아내로 들여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다니 당장 박서연이라는 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강지훈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지훈을 성토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훈은 차갑게 입을 다문 채 민혁을 노려보았다. 민혁은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애써 감추며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날 저녁 소식을 전해 들은 강 회장은 강 씨 일가 전원을 자신의 저택으로 소집했다. 박서연 역시 그 자리에 불려 나가야 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죄인처럼 서 있었고 모든 가족들이 그녀를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신이 왜 이곳에 불려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어디서 감히 발뺌이야, 이 천박한 것. 돈에 눈이 멀어 우리 집안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들어 지훈의 숙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서연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녀는 구원을 바라는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그 사람밖에 없었다. 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 아닌 지훈을 향해 있었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집안의 망신을 자초하지 말거라. 당장 저 아이와 이혼하고 내일 아침까지 회사에 사표를 제출해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서연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내쫓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민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훈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언제나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던 그가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고작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믿었다. 지훈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눈앞에 제시된 증거들은 모두 그녀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녀를 버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비에 젖은 채 그의 곁을 지켜주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고열에 시달리던 자신을 밤새 간호해주던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던 그녀의 고든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3년 전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었던 흉터 있는 손목의 주인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 그는 이성과 합리가 아닌 자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가운데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가족들은 그가 그녀의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마치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연인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였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을, 아니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 아내는 결백합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제가 제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제 아내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십시오. 만약 이 일의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민혁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넓은 등 뒤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준 유일한 손길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강하게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그 손을 잡고 경악에 빠진 가족들을 뒤로 한 채 그녀를 이끌고 저택을 나섰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싸움이었다. 강씨 저택에 무거운 철문을 등지고 나온 순간 두 사람을 감싼 것은 차가운 밤 공기였다. 박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강지훈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저택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할 때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물었다. 지우는 전방을 주시한 채 대답했다. 싸워야지. 진실이 이긴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민혁이 쳐놓은 덫을 역이용하여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안전가옥으로 사용하는 한적한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는 이미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물었다. 내가 말한 건 준비됐나, 네 회장님. 모든 자료를 백업해 두었고 저희 쪽 보안 전문가들도 대기 중입니다. 김 비서는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상사를 보좌하는 비서가 아니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우와도 같았다.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마침내 지훈에게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것들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싼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밤을 새워 복원한 강민혁과 HS 캐피탈 사이의 검은 거래 증거였다. 지훈과 김 비서는 그것을 보고 말을 잃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그녀가 혼자 힘으로 찾아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지훈이 경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버님 서재에서요. 파쇄기에 들어 있었어요. 지훈은 복원된 문서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고된 노동으로 곳곳에 굳은 살이 박인 작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손이 지금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서연의 증거와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나란히 놓고 밤을 새워 반격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틀 뒤 YJ그룹의 공식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사실상 박서연을 고발하고 강지훈을 해임하기 위한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자리였다. 강 회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이 참석했고 강민혁은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고작 이틀 만에 이 완벽한 증거들을 뒤집을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민혁 측 변호사가 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는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지훈을 향해 최종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제 아내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는 명백한 거짓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매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YJ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대한 음모의 일부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스크린에 강민혁과 HS 캐피탈 윤 이사가 함께 있는 사진을 띄웠다. 강민혁 상무는 수년간 HS 캐피탈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그는 서연이 복원한 송금 내역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거야. 민혁이 소리쳤다. 조작이라고요? 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기술 유출의 대가로 서연의 차명 계좌로 들어왔다는 돈의 흐름을 역추적한 자료였다. 김 비서와 보안팀이 밤을 새워 밝혀낸 결과였다. 돈은 경쟁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HS 캐피탈을 거쳐 강민혁의 비밀 계좌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자작극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했다.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경쟁사의 박 팀장이 모든 것을 증언해 줄 겁니다. 그가 고용한 거짓 증인이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지훈이 그의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박 팀장 역시 HS 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내역과 그의 또 다른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였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거짓을 말한다면 당신은 위증죄까지 더해져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거짓 증인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이 강민혁 상무가 시킨 일이라고 자백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다. 강지훈, 내가 감히 나를 3년 전에도
내 놈은 운 좋게 살아남더니 이번에도 그의 입에서 3년 전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민혁의 증오에 가득 찬 얼굴 광기에 번뜩이는 눈빛이 3년 전 그날 밤 자신을 내려다보던 괴한의 얼굴과 겹쳐졌다.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끔찍한 과거의 영상들이 그의 뇌리를 덮쳤다. 어두운 골목 세차게 쏟아지는 비. 그는 강민혁의 사주를 받은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민혁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었다. 너무 유능한 것도 죄야 사촌. 회장 자리는 내 것이어야 하거든.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지고 그는 피를 흘리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낡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에 비에 흠뻑 젖은 그녀가 겁에 질린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피가 흐르는 그의 머리를 지혈했다. 그리고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그를 질질 끌어 어두운 건물 처마 밑으로 옮겼다. 그녀는 자신의 얇은 재킷을 벗어 추위에 떠는 그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희미한 라벤더 향이 났다. 그녀는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한 뒤 구급차가 오기 직전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의 손을 잠시 잡았던 그녀의 손목에 있던 희미한 상처 자국이었다. 아, 지우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 위로 3년 전 비에 젖은 채 자신을 내려다보던 젊은 여인의 얼굴이 겹쳐졌다. 당신이었어. 그의 입에서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스카프, 라벤더 향, 공중전화, 전부 당신이었어. 서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당황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곳에는 3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은 깊은 감사와 경외, 그리고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 그녀의 라벤더 향에 안정감을 느꼈던 이유, 그녀의 흉터 있는 손목에 집착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강민혁은 지훈의 기억이 돌아왔음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의 몰락은 완벽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될 참이었다. 지훈은 다른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감쌌다. 찾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살아있게 해줘서 고마워. 강민혁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고 회의장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진실 공방에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규와 3년 만에 되찾은 기억 앞에서 오열하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한 여자의 존재가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침묵을 깬 것은 상석에 앉아있던 강 회장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훈과 박서연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엄격함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그저 돈이나 보고 접근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흠이라고 여겼지. 하지만 너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아이였고 흠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낸 보석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어. 그것이 YJ그룹의 철혈 군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자 최고의 칭찬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회의장을 나갔다. 그의 퇴장은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이후의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민혁은 살인 미수 교사 산업 스파이 행위 횡령 및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강지훈은 Y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하지만 그는 복수에 취하거나 권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의 부패한 부분들을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위기는 그를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리더로 만들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은 마침내 온전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훈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연의 동생을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병원비를 대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하고 수술 경과를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가족을 계약 조건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그의 가족이기도 했다. 동생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건강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지훈은 서연과 마주 앉았다. 이전에 차갑고 삭막했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라벤더 향으로 채워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지.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를 의심했던 순간들에 대해 미안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선의를 내 멋대로 계약이라는 틀 안에 가둬버려서 정말 미안해. 그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처음 너에게 결혼 계약을 제안했던 건 솔직히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내 무의식이 필사적으로 내 생명의 은인을 곁에 붙잡아두려 했던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 같아.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제 동생이 살았고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요.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에게 상상도 못할 기적을 선물해 주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더니 굳게 잠겨있던 금고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왔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낡은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다시 그녀의 앞에 섰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어. 우리의 관계는 돈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불안이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만이 가득했다. 박서연, 내 트라우마를 치유해주고 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고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사람.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제 계약이 아닌 내 진심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어.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혼인 계약서를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관계가 끝났음을 그리고 진짜 사랑이 시작됨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넘치는 행복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네, 좋아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그의 결벽증도 그녀의 망설임도 없는 오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랏빛 라벤더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고단함 대신 사랑받는 여인의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YJ 그룹의 위장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YJ 재단 이사장으로서 자신처럼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서연아.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지훈이 등 뒤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그는 퇴근길에 사온 작은 꽃다발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 아내.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벽을 쌓은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기꺼이 무릎 꿇고 그녀의 웃는 모습에 행복을 느끼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였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비 내리는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수많은 오해와 위기를 넘어 마침내 눈부신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유명한 결벽증. 총수가 가난한 청소부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가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동화가 아닌 삶 그 자체였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의 사랑 이야기였다.